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건데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한현희 기자입니다. 1심 선고 후 석 달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체포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당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져 도착하지 못했던 만큼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허위 홍보 내용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또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기도 한 만큼 향후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1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물러섰고 12일 만에 이뤄진 2차 작전을 통해 겨우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체포는 물론 소환 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건 물론 당시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역시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한 훈련과 위력 순찰 지시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교부된 비화폰의 통화 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보도자료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피지, 그러니까 언론 관련 정부 입장의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피지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인 만큼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 다르고 해외 홍보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외신에 전달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 홍보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피지 가운데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고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부분 등은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관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질책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오늘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앞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근거 없는 공격 때문에 벌어진 일로 대단히 안타깝고 모든 경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불명예를 벗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핵 포기를 얻기 위한 전략인데요. 봉쇄가 장기화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중간 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 봉쇄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시켜 이란의 경제와 수출을 계속 압박해 결국 핵 포기를 받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것보다 해상 장기 봉쇄가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제에 나서자 미국은 지난 13일 해협 역봉쇄에 돌입하며 이란을 압박해왔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란 항구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덕분에 미국은 이란 정권에 대해 최대의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봉쇄 해제 등 실행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합의하고 핵 프로그램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0년간 핵 농축 중단이라는 자신의 요구 조건을 철회할 의사가 지금은 없으며 이란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거세게 압박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적인 봉쇄 전략이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란 역시 최소 20년간 핵 농축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정적이라서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봉쇄가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폐쇄나 전쟁 지속이 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정유업계 임원진들을 비공개로 만나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시장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악시오스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사위인 제로드 쿠시너 등과 함께 정유 가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쉐브론의 마이크 워스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해운 현황과 원유 선물 시장 동향, 베네수엘라 상황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석유 시장 안정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고위 안보 소식통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적 행위와 강도질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군사적 조치가 조만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군이 이제 해상봉쇄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봉쇄를 유지할 경우 단호한 응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이란군이 보여준 절제는 외교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일치 단결했던 이란 내 지도부가 다시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핵 협상 전략을 놓고 강온파가 충돌하면서 종전 협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협상 여부를 놓고 이란 지도부 내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성직자,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핵심이라며 이를 지속해야만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온건파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휴전 후 핵논의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내부 권력 싸움으로 보면서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고 있는 실정입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They're in turmoil. So we thought we'd give them a little chance to get some of their turmoil resolved. 이 같은 이란 지도부 내 충돌은 전쟁 발발 이후 모즈타파 하메네이 새 최고 지도자의 부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메네이가 은신하면서 최고 지도자와 하부 조직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을 조율해온 원로 지도자들이 공습촉이 사라진 점도 이런 혼돈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의 질의에 이란의 핵 야망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전화통화로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 질의에 예전처럼 서류 한 장 보러 18시간씩 비행하지 않고 지금은 전화로 하고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협상에서 많이 진전을 이루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가 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에 쌀 나프타 수급난에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부터 합성 고무까지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나프타의 55%는 자체 생산으로 충당되지만 나머지 45%는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중동산입니다. 수급난이 2달째 이어지면서 나프타 분해 공장의 가동률은 60에서 70%대로 전쟁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닐 포장재와 플라스틱 용기, 화학약품은 물론 주사기와 수액제 같은 보건 의료물품까지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가격 급등을 넘어 물량조차 구하지 못해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이처럼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생산량의 11%가 수출돼 왔는데 이를 국내로 돌려 공급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체 물량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는데 원유는 석 달 이상, 나프타는 한 달치 물량에 해당합니다. 추경을 통해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공급망 윗단에 있는 게 이제 나프타지 않습니까? 그 나프타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제대로 잘 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정부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해서도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추가 품목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우리 지역 경제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하며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 공장 인근 골목 상권은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여수 산업단지와 가까운 식당가, 인적이 뚝 끊겨 적막감만 흐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텅 비었습니다. 카페와 다른 음식점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수준이라고 봐야죠. 10분의 1. 그 1분이 안 돼요. 1. 먹거리 골목과 상가엔 여기저기 공시를 알리는 임대 안내문이 가득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한 150, 140, 150 정도씩 팔았는데 20, 30, 어쩔 때는 8만. 최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울산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며 석유화학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에틸렌 생산을 줄인 겁니다. 전쟁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 상권은 연쇄 침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 줄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물어보면 장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제조업 전반에 이어 지역 경제까지 확산하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청와대는 2달여 전 갑작스레 찾아온 중동발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상태입니다. 현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칠 소나기가 아니라고 보고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2월 28일 휴일 오후에 들려온 전쟁 소식에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안전대책부터 주문했습니다. 예정됐던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에 나서면선 총리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순방 기간에도 국내 상황을 챙겼던 이 대통령은 밤늦게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군용기와 전세기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지 교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시장 불안을 악용한 매점 매석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토록 했습니다. 이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총력전에 선봉에 선 이 대통령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 중동발 위기로 어렵게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 카드까지 거론하며 더욱 과감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불안 사태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중장기 대응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 등 중동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와 외교, 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불황 속 물가 인상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목표금리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화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FOMC 위원 중 3명이 반대했는데 위원 4명이 반대 의견을 밝힌 건 1992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민주당이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등은 하 전 수석을 향해 SNS 설전을 벌이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 GPT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민주당이 인재 영입 형식으로 발탁하면서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공개 러브콜을 보내온 정청래 대표는 하 수석의 머릿속에 있던 AI 강국 구상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해달라고 당부하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제가 3고 초례를 넘어 30고 초례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오고 싶었던 인재입니다. 하 전 수석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려 한다면서 대양 수도와 AI가 만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설계자에서 실천가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이미 준비됐지만 실천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AI 강국론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느냐며 청와대가 의원 자리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북갑에 나설 경쟁자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년 뒤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결국 하 전 수석 출마를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자신이 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흔쾌히 출마를 수락하셨다고 응수하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부산 북갑 무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3자 구도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적으로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으며 무공천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보수 제거를 위해서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출발하는 동남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에서 주목을 받는 후보들이 선거 전에 가세하면서 부산 북갑이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는 6월 3일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에서 치러집니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향후 전국 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만큼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을 내세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추미애, 박찬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이 8명이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등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5곳을 포함해 14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재보선 지역구가 확정되면서 여야는 다음 주까지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4곳 중 13곳을 차지했던 만큼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 압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자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판세가 유리하진 않지만 현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전략지역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고 보수 진영의 단합을 끌어낸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습니다. 특히 여야 유력 후보들 간의 5자 경쟁이 펼쳐지는 경기 평택을과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부산 북갑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후보들이 저마다 표밭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가 추진되면서 선거 구도가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이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1분기에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오늘 나옵니다. 잠정 실적은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이었는데 반도체 등 각 사업부의 실적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일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4월 마지막 주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앞서 4월 셋째 주에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리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충전 요금, 앞으로는 주유소 가격표처럼 충전소 앞에 게시됩니다. 급속과 완속 두 단계였던 요금 체계도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후 개인 택시 운행을 마치고 충전 시설을 찾는 박상동 씨. 고유가 시대 연료비 걱정은 덜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충전기마다 속도도 제각각인데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기도 많기 때문입니다. 충전을 커넥터를 꽂으면은 안 되는 기계가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보면은 안 되는 기계가 많습니다. 좀 많이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기계로. 국내 전기차 충전 시설의 87%는 출력이 30kW도 되지 않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멀리 떨어진 급속 충전기를 찾아가거나 길게는 10시간 넘게 충전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출력 급속 충전기가 널리 보급되기 위한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준준형 전기차 한 대를 80%까지 충전하려면 100kW짜리 충전기로 1시간 정도 소요됐지만 이제는 200kW짜리 충전기만 있다면 30분 만에 모든 충전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100kW가 넘는다면 현행제도상 모두 같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2단계뿐인 현행 요금 체계를 30kW 미만에서 200kW 이상까지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을 때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지 보수비 등 운영 비용도 요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충전 시설의 요금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합니다. 대신 충전 사업자의 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을 신설해 전기차 이용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또 전기차 충전 요금에 계절과 시간대별 차등을 두는 추가 개편을 추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가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 등에 대해서 세부 조율을 마쳤습니다. BGF 로지스 측의 사과 내용 등이 담긴 단체 합의서 조인식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입니다. 합의서에는 사고와 관련한 회사 측의 책임 통감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 3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조인식은 오전 11시 진주 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립니다. 양측은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 조건에 먼저 합의했지만 숨진 조합원 관련 문구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어제 오전으로 예정됐던 조인식이 지연됐습니다. 회사와 어쨌든 열사 요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 문안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무거운 주제인 만큼 양측 모두 다 신중한 검토를 하느라고 좀 길어졌고요. 조인식 이후 화물연대는 조합원 현장 복귀와 장례 절차, 물류센터 봉쇄 해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에 조합원이 치여 숨지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비조합원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과 하천 불법 점유물 문제를 질타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주문했죠. 북한강 상류 호수 주변을 조사했더니 철거 대상 시설물이 확인된 것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낚시 관련 시설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현장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입니다. 춘천댐 상류 지역인 춘천호입니다. 포근해진 4월 산란기 붕어 명소엔 낚시꾼이 넘쳐납니다. 낚시꾼이 늘어나면서 좌대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누가 주인인지 언제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게 대부분. 텐트와 함께 얼기설기 판자로 걸어놓은 좌대부터 아예 철판을 물속에 박아놓은 곳도 많습니다. 저걸 하면서 낚시가 되는 거지 저런 거 없이는 낚시 안 못해. 호수 주변 전체는 국가 하천구역. 낚시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방치하거나 한자리에 고정한 좌대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의암호와 춘천호, 소양호가 있는 강원도 춘천의 경우 하천 주변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 달여 만에 불법 점용 행위자 150여 명이 단속됐습니다. 철거 대상 시설은 줄잡아 500여 곳. 하지만 텐트나 낚싯대, 고정 좌대는 보이는 대로 철거하거나 폐기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낚시 좌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자가 낚시를 하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누구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지근한 단속에 전국 계곡 하천을 꽉 채운 불법 점유 낚시 시설. 대통령 질타 후 행정기관 철거와 고발, 행정 대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수십 년 관행과 양치 짓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하천이나 계곡에 만연한 불법 낚시 시설물은 곳곳에 상당히 많은데요. 더 심한 곳도 있습니다. 나라 땅인 호수 무인도에 세워진 불법 시설, 오랜 기간 무법 천지였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의암댐에 막혀 생긴 인공호수가 춘천 의암호입니다. 2,600만 명 수도권의 상수원, 그래서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제 뒤로 춘천 의암호입니다. 호수 중간에 섬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은 무인도입니다. 먼저 드론을 날려서 좀 보겠습니다. 숲 사이로 드러난 파란 지붕. 배를 타고 들어가니 나무 사이에 숨겨진 가설 건축물이 보입니다. 가장자리마다 불법 낚시 좌대를 깔아놨고 평상까지 설치했습니다. 가스통에 불을 피운 흔적부터 석쇠 같은 취사 용기도 눈에 띕니다. 주변엔 태양광 전등까지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경고장이 붙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낚시꾼들이 거주하던 시설입니다. 이렇게 장화도 보이고요. 사람들이 먹던 라면이나 건빵도 눈에 보입니다. 여기가 아마 창고로 쓰였던 곳 같은데 보시면 각종 잡동사니와 낚시용품이 가득합니다. 이 섬 전체에 몰래 낚시꾼들이 와서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섬 전체가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밤에 다시 오는지 좌대 옆 그물 안엔 잡은 잉어도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 상황. 주변엔 땅을 파고 간이 화장실까지 만들었습니다. 무인도 전체는 하천 용지로 전부 국가 소유. 허가 없는 시설물은 당연히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이런 낚시 별장을 지었는지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낚시 좌대가 4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지저분했는데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걸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위자는 저희가 좀 계속 추적을 해서 고발 조치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전수조사로 사태를 파악한 자치단체는 5월 중 철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위해 공시 송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고 중국 메신저 앱으로 7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군에 적발됐습니다.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4억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기관의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면서 재활용 과정까지 생각한 소재 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연구팀이 버려지던 캐슈넛 껍질을 이용해서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슈넛 껍질을 압착해서 얻은 천연물질 카다놀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 카다놀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카다놀 구조의 긴 알킬 사슬기를 활용해 사슬 간 얽힘을 줄여 접착제가 표면에 잘 퍼지도록 했습니다. 또 고분자 내부에 우레탄 결합을 도입해 분자 간 수소 결합이 형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소 결합을 가질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어서 접착제가 붙고 나서도 흐르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반 테이프와 이번에 개발한 접착제입니다. 이번 기술은 별도의 첨가제 없이도 강한 접착력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일반 접착제와 달리 재활용 과정에서 설비에 달라붙거나 이물질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착제가 작은 분자로 분해돼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제거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설명입니다. 2차 전지 소재용 전극 소재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용 광학 소재 또는 의료용 소재 등에도 접착 소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도 향후 응용 분야를 확장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생산 비용뿐 아니라 제품 수명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리고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인 레드카펫 행사는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 사회는 배우 신현준과 고원희가 맡았는데 국민배우 고 안성기에게 특별 공로상을 시상하며 한국 영화사에 남긴 업적을 기렸습니다. 이어 작가 겸 가수 오진의 개막 공연으로 열기를 더한 뒤 개막작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가 상영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월에는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대 핵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외통위에서 외교부 장관 이는 통일부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정보 평가로서 부적절하고 북한 핵 보유를 비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말하는 핵 군주 협상으로 오늘 출근길은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5도로 지금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가벼운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곳곳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호남 동부 그리고 영남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충청 또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